70번째 생일을 맞은 아침, 바깥은 온통 생동하는 초여름의 세상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축축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그간 남기고 간 이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맞는 10번째 생일이었지만 후텁지근한 바깥 날씨와는 상관없이 제 마음에는 살을 애는 듯한 외병이 불고 있었죠. 초여름의 쩌한 햇살은 투명하게 거실창을 통과해 뽀얀 먼지들을 비추며 바닥에 길게 늘어졌지만 그 물리적인 온기마저 제 마음의 한기를 데우지는 못하고 공허하게 식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남편의 사진이 놓인 거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그 사람은 이 집을 사던 날 제 손을 잡고 말했었죠. 여기서 우리 아이 잘 키우고 늙어서도 편안하게 살자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남편은 이제 없는데 그가 남긴 이 집은 온전히 제 몫이자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조용히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국자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리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아래층, 그러니까 제 아들 정민이와 며느리 나영이가 사는 1층에서는 이미 분주한 소리가 벽을 타고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이래에 그렇듯 늦잠을 자고 일어나 캔TV 예능 프로그램에 과장된 웃음소리, 주방에서 무언가를 배달시켜 먹는지 그릇 부딪히는 소리, 자기들끼리 뭐가 그리 좋은지가를 터뜨리는 높은 톤의 웃음소리까지 그 모든 소음은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배경음악 같았죠. 그들은 제 생일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잊은 척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기억하고 챙기는 것보다 모른 척 무시하는 편이 훨씬 더 쉽고 편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결국 혼자 차린 생일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창가에 놓인 난초에 물을 주려고 창문을 열었을 때 때마침 1층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이나영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멋을 낸 모습이더군요.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제가 사준 기억이 없는 번쩍이는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아마 아들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물건일 겁니다. 결국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저렇게 변신했다는 생각에 속이 쓰려왔습니다. 나영이는 잠시 멈춰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잠시 시선이 위로 향하는가 싶어 저도 모르게 몸을 굳혔지만 그녀의 눈은 2층 창가에 서 있는 저를 담지 않고 그저 텅 빈 하늘을 한번 훑고는 이내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그 경쾌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기대마저 모래알처럼 흩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나서야 침묵하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아들 정민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바빠서 못 찾아뵙네요. 그 건조하기 자기 없는 12글자를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바빠서 계단 20개만 오르면 닿는 이 거리를 그들은 바쁘다는 이유 하나로 벽처럼 만들었습니다. 물론 바빴을 겁니다. 주말 내내 늦잠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를 보고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느라 무척이나 바빠겠죠. 제 칠순생일은 그들의 분주한 일상 속에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문자에 답장하는 대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서운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은 이미 사치였어요.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천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묵인하고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냉철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없는 날처럼 제 칠순생일이 지나가고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냈고 저 또한 그들을 찾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
느닷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는 아들 내외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기적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러 왔다는 것을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며느리 나영이가 제 팔짱을 꽉 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저희가 맛있는 거 사왔는데 그 손에는 동네 빵집의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칠순 생일을 그냥 넘긴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라기보다는 앞으로 할 말에 대한 사전 뇌물 같은 것이겠죠. 아들 정민이는 신발을 벗자마자 뻔뻔스럽게 거실 소파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는 자연스럽게 리모컨부터 손에 쥐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기 집 안방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나영이는 제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케이크를 꺼내고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과장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더 잘못이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어깨는 좀 어떠세요? 병원은 다녀오셨고요. 평소에는 무지도 않던 안부를 쏟아내는 며느리, 이 모습에 저는 그저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여서 그들이 벌이는 이서톤 연극의 장단을 맞춰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드디어 정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맞다. 나영아, 이달에 자기 생일이랑 내 생일이랑 같이 있자. 그 말은 마치 잘 자인 각본의 시작 신호 같았습니다. 나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뼉을 딱 치며 마장구를 쳤죠.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달에 제 생일이랑 정민 씨 생일이 같이 있잖아. 저는 아무 말 없이 과도를 준 면을 이의 손과 TV에 고정된 아들의 시선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거미가 거실 구석에서부터 천천히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생일 선물 하나로 통쳐서 아주 근사한 걸로 받고 싶어요. 합동 선물 넣어요. 나영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제 눈치를 살펴왔습니다. 정민이도 그제야 TV에서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보며 말을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니, 저희한테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도 저희 선물 뭐 해줄까 고민 안 하셔도 되니 편하시고 저희는 필요한 거 받아서 좋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는 어머니를 배려하고 있다는 뻔뻔한 위성과 이번에는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로고울적인 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식어 빠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끓어오르는 속을 억지로 질리우르며 그들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염치 없는 요구가 며느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차 바꿔주세요. 순간 거실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제 귀가에서 윙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려왔고 그 소리를 배경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재생되는 듯 했습니다. 지금 제 차가 너무 낡았잖아요. 벌써 10년도 넘어서 그런지 덜덜거리고 비 오는 날엔 시동도 잘 안 걸릴 때가 있어요. 수리비도 계속 들어가고요. 이런 차를 타고 다니려니 너무 불안해서 어디 멀리 가지 못하겠어요. 이번 기회에 안전하고 좋은 차로 한 대 뽑아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마치 오랫동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자신의 요구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은 고개를 주걱거리며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나영이가 맨날 낡은 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옆에서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손주라도 태우고 다니려면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저희가 뭐 아주 비싼 외제차 사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요즘 잘 나가는 국산 중형차 그 정도면 충분해요.
손주 아직 생기지도 않은 손주를 방패 삼아 제 주머니를 털려는 아들의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칠순 생일은 문자 메시지 12자로 대신했던 그들이 자기들 생일에는 수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사달라고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주마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할 때 보태준 전세금 일증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실상 공짜나 다른 없이 살게 해준 것.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손 벌릴 때마다 군소리 없이 내주었던 내 노후 자금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일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쨍하는 작은 파열음과 함께 차잔에 금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제 입에서 나올 대답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금이 간 차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차잔이 꼭 지금의 제 마음 같았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이미 속은 버틸 수 없을 만큼의 균호로 가득 차버린 상태.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기생의 고리를 끊어내고 남편이 피담 흘려 마련한 이 집에서 오수연이라는 내 이름 석 차를 걸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기대감으로 반짝이는 두 개의 얼굴에서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이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것을 탐내는 낯선 이의 얼굴이 보일 뿐이었죠. 마음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어머니로 살지 않으리라. 그들에게 휘둘리고 희생당하는 삶은 오늘부로 끝낼 것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제가 내려놓은 차잔의 금을 따라 그대로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정민과 며느리 이나영은 자기들이 던진 말의 무게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오직 제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자동차 전시장의 카탈로그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반짝이는 새 차의 크롬 장식, 부드러운 가죽 시트,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친구들 앞에 나타났을 때의 우쭐함까지 책에서 무엇을 뜯어낼 수 있을까 하는 탐욕만이 그들의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들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이 광경을 본다면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피는 물을 흘렸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감정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분노나 서운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에게 공격의 비밀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논리였습니다. 못해준다. 제 단호한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얼굴에 떠있던 기대감이 순간 파도에 씻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나영이의 입가에 걸려있던 아양더는 미소가 어색하게 굳었고 소파에 기대앉아 있던 정민이는 허리를 바로 세웠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잠시 튕기거나 마지막에 조건을 거는 정도를 예상했겠지요. 이토록 단칼에 이 말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거절은 그들의 계산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며느리가 더은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대신 그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차는 너희가 벌어서 바꾸는 게 맞다. 너희는 이제 어린애들이 아니지 않니? 40이 넘은 성인이 스스로의 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란다. 내가 너희에게 차를 사줄 아무런 의무가 없어. 제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민이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과 당혹감이 분노로 바뀌는 과정이 선명하게 보였죠.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남이에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정하다 야박하다는 말은 그들이 불리할 때마다 저를 공격하던 단골 무기였습니다. 과거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가 정말 나쁜 엄마인가 싶어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곤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꼼꼼 얼어붙어 그 어떤 비난의 불길에도 녹아내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야박하게 그렸다고 이 집에 관리비 한 푼 안 내고 사는 건 야박한 게 아니고 철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내 노후 자금 가져다 쓴 건 야박한 게 아니란 말이니 너희가 내게 보여준 그 모든 행동들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너희의 끝없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야박한 것이 되는 거군. 저는 잊고 있던 아니 애써 이지레했던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작년에 나영이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야겠다며 100만 원을 빌려가서는 아직 갚지 않은 일 정민이가 주식 투자를 한다며 1000만 원을 가져갔다가 전부 날리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던 일까지 제 기억은 정확했음. 그들의 이기심은 제 관대함을 양분 삼아 이렇게 괴물처럼 자라난 것이었죠. 제 방역에 잠시 알마를 잃었던 며느리가 교활한 눈빛을 반짝이며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목소리를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철없이 굳었던 거 다 인정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정민 씨 회사 동료들은 다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으니 주눅 들어서 영업은 제대로 하겠어요? 다 저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교묘하게 논점을 흐렸습니다. 자신들의 허영심을 아들의 사회생활과 연결시키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포장하려 했죠. 정말이지 감탄이 나올 만큼 뻔뻔한 화술이었습니다. 나영아, 그건 너희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 다.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너희가 노력해서 벌면 되는 것이야. 왜 너희의 자존감을 내 돈으로 세우려고 하니? 그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아. 나는 더 이상 그런 무의미한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제 단호한 태도에 정민이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사태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 돈 다 옮겨지고 있다가 어디 무덤에라도 가져가실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라면서요.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당당하게 살겠다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제 몸이 부서져라이라며 빗바라지했던 세월이 주맛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집과 약간의 유산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폐지를 줍거나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들은 제게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기적이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야겠다. 너희는 평생 내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먹고 살았으니 내 이기심도 한번 겪어봐야 공평하지 않겠니? 저는 더 이상 그들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결론이 내려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궁지에 몰린 며느리가 이 모든 상황을 끝장내는 결코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데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저희 말고 물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리 좀 당겨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어디가 덧나요? 저희가 이 집에 사니까 집값도 안 떨어지고 관리도 되는 거라고요.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연민의 찌꺼기 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아, 그랬고. 너희는 나를 엄마로 이 집을 우리가 함께 사는 공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너희가 상속받을 재산을 잠시 관리하고 있는 늙은 관리인에 불과했고, 이 집은 너희가 차지할 전리품에 지나지 않았던 거구나.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들 정민이 조차 며느리의 말에 흠칫 놀라 그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나영이는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녁에 닿지 못한 채 여전히 분하고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단호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나영아, 너의 말이 맞다. 제 의외의 긍정의 두 사람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지. 그리고 너희는 이 집이 어차피 너희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주 좋은 지적이야. 고맙다. 너희의 생각을 확실하게 알게 해줘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마지막 문장을 뱉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 힘으로 너희가 장만할 너희 집에서 살아보려 한 달 죽겠다. 정확히 한 달 뒤 오늘까지 이 집 1층을 깨끗하게 비우고 너희가 살 집을 알아봐라. 여기는 더 이상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다.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농담이시지? 두 사람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미쳤거나 혹은 심한 농담을 하고 있다는 생각뿐인 것 같았어요. 농담 아니. 나는 내 남편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에서 나를 관리인 취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다. 너희는 이 집을 상속재산으로만 여겼으니 상속받을 날까지 밖에서 기다리거라. 그게 너희가 말한 순리에 맞는 것 같.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런 덕구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한동안 두 사람이 소리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족쇄를 끊어내 칼자루를 제가 주게 된 것입니다. 한 달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시간이겠지만 제기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희망의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최후 통첩을 날린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 내외는 제 통보를 여서 무시하는 전략을 택한 듯 보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의 대화는 그저 저의 히스테리나 심술 정도로 지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1층에서 보란 듯이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친구들을 불러 모아 웃고 떠드는 소리, 주말 아침부터 귀가 찢어질 듯 크게 틀어놓은 음악 소리,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 2층형 간문 앞에 살짝 가져다 놓는 유치한 도발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들의 모든 행동은 제기 보세요. 어머니, 우린 끝도 없어요. 결국 어머니가 포기하게 될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의도를 많이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는 감정의 소모일 뿐 제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대신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집안을 청소하고 창가에 화초에 물을 주었죠. 점심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거나 동네 복지관의 서예 교실에 나갔습니다. 제 일상은 그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복잡한 문제를 앞둔 사람처럼 고요하고
명중해졌어요. 저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작은 수첩에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들이 제 주장의 증거가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죠. 통보 후 열흘 제대던 날 오후 저는 곧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에서 가장 신뢰가 가고 일처리가 깔끔하기로 소문난 행운 부동산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인상 좋은 중년의 사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준비해 간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이며 차분하게 제 용건을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소유의 2층 주택인데 1층을 월세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 박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1층에는 아드님네 외분이 살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래 일해서 잘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면 오히려 오후에를 사거나 일처리가 더딜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보내려고요. 그래서 새로 새 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사를 구구절절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만 가약하게 설명했죠. 박 사장님은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내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는 제 등기부 등본과 집의 위치, 구조 등을 꼼꼼히 살피며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집 위치도 좋고 1층이라서 인기가 많을 겁니다. 요즘 이 근처 시세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는 100만 원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부 상태만 깨끗하다면요. 생각보다 쏠쏠한 월세 액수에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돈이면 제 노후를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품위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에게 매달 용돈 일합시고 지워주던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새 입자는 어떤 분들을 원하세요? 요즘은 신혼부부는 아직장인들이 조용하고 깔끔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은 괜찮으신지, 아이가 있는 집은 어떤지 같은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박 사장님의 전문적인 질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세입자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아이 없이 조용한 신혼부부는 아직장인이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예의 바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었으면 합니다. 제 말에 박 사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주 또 부러지는 분들로 잘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르신처럼 자기 인생 또 부러지게 사시는 분들 보면 제가 다 속이 시원합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구청 안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만약 아들 내외가 약속한 날짜에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다가는 오히려 제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상담소에서 만난 젊은 여성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관리비 없이 거주해온 사실, 저의 칠순 생일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들이 자동차를 요구하며 어차피 상속받을 집이라고 말했던 것까지 중요한 사실들을 빠지면 없이 전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는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해당 주택은 어머님의 단독 소유 재산이며 성인인 자녀가 부모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을 법적으로 사용대차 관계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언제든지 이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정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어머님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합니다. 그녀는 제게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구두로 통보한 내용을 법적인 협력을 갖추기 위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퇴거 요청과 불이행 시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죠. 만약 자녀분들이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그때는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어머님 같은 경우는 승소 확률이 거의 100%.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궁금했던 모든 것을 질문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집을 비우면서 집기를 파손하거나 훼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변호사는 제 질문 하나하나에 막힘없이 답변해 주었고 저는 그 모든 내용을 꼼꼼히 수첩해 받아 적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상담소를 나갈 때 제 손에는 법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1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여전히 TV 소리가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쳐올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태평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증명이 들어갈 문구를 한 자, 한 자 정성껏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독립선언서이자 그들의 기생생활에 대한 사망선고였습니다. 제가 부동산과 법률상담소를 다녀온 사실을 아들내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부동산 앞에 잠시부터 임대문의 쭉지를 동네 사람이 보고 말을 전했거나 혹은 저의 달라진 분위기에서 무언가를 감지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제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에 나섰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공포로 다가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응 방식은 이전의 노골적인 무시하는 다른 훨씬 더 교활하고 감정적인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며느리 나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나영이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녀의 울음은 서럽기 짝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저 눈물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죠. 어머님, 그날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차 얘기는 정말 농담이었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화나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죽을 지를 지었어요. 제발 저희를 내쫓지 마세요. 네,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 가서 살아요. 그녀는 무릎까지 꿇는 신용을 하며 애원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제 신발을 붙잡고 흔드는 그녀의 모습은 한편에 잘 짜인 신파급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에서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잘박한 공포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박저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그녀를 이웃켜 세우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영아, 그날 너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내 말은 농담이 아니었어. 내 눈은 진심이었지. 이제 와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니? 나를 용서받기 위해선, 니 아니면 너의 안락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선 제 정국을 찌르는 말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숨겨지지 않는 원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 곳은 너희가 구해야 하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단다. 너희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내려가 보라. 나는 너의 눈물에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단다. 제 단호함에 며느리의 눈물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녀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쓱 닦고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죠. 며느리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아들 정민이가 나섰습니다. 그의 방식은 며느리의 심파극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마친 저를 조용히 찾아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분노나 애원 대신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친구들이 다 저를 하지만 저는 그 감성파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 기억한단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이 자랑스러웠지. 하지만 정민아 그때의 너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너와는 다른 사람이잖니. 그때의 너는 엄마의 희생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지만 지금의 너는 엄마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어른이 되었을 뿐이야. 제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틀린 말을 했니? 너는 내가 기억하는 그 고마운 엄마의 칠순 생일을 어떻게 챙겼지? 너의 추억은 너에게 유리한 것만 남아있는 모양이구나. 나는 너와의 좋은 추억도 기억하지만 너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다. 과거의 추억이 현재의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어. 결국 감성파리가 통하지 않자 그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협박이었죠.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아들 내쫓는데 쓰는 걸 아시면 지하에서 통곡하실 거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가 남편을 들먹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고 정민이는 충격받은 얼굴로 자신의 뺨을 감쌌습니다. 내 아버지를 입에 담지 마라. 내 아버지는 평생 나 하나, 너 하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 집을 남긴 건 내가 마지막까지 편안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지 염치 없는 너의 부부에 뒤치다다 꺼내라고 남긴 게 아니. 내 아버지는 오히려 지금의 내 결정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다. 그러니 다시는 내 더러운 입에 아버지를 올리지 마라. 제 일과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눈물도 협박도 감성파리도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부동산의 박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층을 보러 오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손님이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 내외에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내일 오후 2시에 집을 보러 손님이 올 예정이니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지만 그것은 불길한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박 사장님이 점잖은 인상의 신혼부부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하며 1층으로 안내했죠. 그런데 1층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돼지요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심지어 어디선가 역한 냄새까지 풍겨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일부러 집을 보여주기 싫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사장님은 SO 미소를 지으며 아직 이사를 안 가셔서 좀 어수선하네요. 구조만 보세요. 구조만 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방해 공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나영이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 보러 오셨어요. 어쩌나 이 집 위풍이 너무 심해서 겨울엔 보일러를 틀어도 추운데, 그리고 저기 화장실 하수구에서 냄새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집주인 할머니한테 몇 번을 말해도 고쳐주질 않더라고요. 그때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정민이가 거들었습니다. 그 분인 줄 알아. 우리 집 할머니가 얼마나 유별난데 밤 9시만 넘으면 시끄럽다고 난리고 사람을 아주 못사게 그러. 우리가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니야. 여기 들어오시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들의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방해 신혼부부는 완전히 질려버린 표정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저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말 어리석구나.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이 너희 수습이 아기스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짓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것이냐. 제 말에 아들, 내 외는 오히려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믿는 눈치였죠. 결국 신혼부부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박 사장님은 제게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를 다독여 보냄. 뒤 승리에 취해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 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너희는 방금 너희가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스스로 불태워버린 것이다. 제 마음속에서는 다음 계획이 이미 명확하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벌인 유치한 방해 공작으로 첫 번째 세입자 후보를 놓친 그날 오후 저는 잠시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제 결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저를 찾아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하는 행운 부동산의 박 사장님을 보며 저는 오히려 그를 다독였습니다. 사장님 고개 숙이지 마세요. 사장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런 꼴을 직접 보셨으니 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셨을 텐데요. 제 차분한 말에 박 사장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보통의 집주인이라면 새 입자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 하면 화를 내거나 일이 틀어진 것에 대해 실망하는 기색이라도 보였을 텐데 저는 너무나도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이내 주먹을 불근 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 일을 10수년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닫았지만 어르신처럼 강단 있는 분은 처음 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인성 바르고 좋은 새 입자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의 의미 있는 말에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에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었죠. 박 사장님은 그날 이후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제 집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부동산의 집을 내놓을 때도 현재 거주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있는 이해했을 수 있으나 곧 명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집주인 어르신의 인품이 매우 훌륭하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며 오해의 소지를 없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인지 며칠 지나지 않아 몇몇 문의가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집을 보러 온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도 그들의 방위를 감수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박 사장님과 약속을 잡고 제가 직접 1층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밀번호는 박 사장님에게만 알려주었죠. 당연히 1층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외출에다가 돌아온 아들 내외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절절매는 소리가 2층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인터폰으로 악을 쓰며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인터폰 소화기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 집의 거주자가 아니다. 그러니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언제까지 짐을 얀서 나갈 것인지 정확한 날짜를 약속해라. 그러면 그날까지만 임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 그들은 분노에 차서 욕설을 펴보았지만 결국에는 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한 달의 유의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사를 가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그 약속을 녹음해둔 뒤에야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이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통제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 사장님에게서 아주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딱 맞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약속을 잡고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신혼부부가 수줍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김선우, 아내는 박지혜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첫 인상부터 무척이나 선하고 예의 발라 보였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손한 태도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이제 막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였고 남편은 근처의 IT 회사에 다니는 연구원, 아내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인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사장님께 대략적인 사정은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어르신께서 곤란한 상황이 처하시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그들의 사려 깊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집주인의 상황을 먼저 걱정해주는 새 입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죠. 전혀 걱정할 것 없어요. 모든 법적인 절차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두 분은 아무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진행이만 하면 돼요. 오히려 두 분처럼 좋은 분들이 와준다면 제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제 말에 그들은 안심한 듯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아들 내외의 계산적인 오승과는 질적으로 다른 따뜻하고 진솔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집의 상태나 계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제가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르신께서 편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맞다며 저를 배려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우리는 박 사장님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를 정성껏 적어 넣고 제 도장을 꺼내 찍었습니다. 황하고 찍히는 도장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축포처럼 들렸음. 계약서에 찍힌 붉은 인주를 보며 저는 비로소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끝이 보인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신혼부부도 계약서에 나란히 설명을 하고는 제게 다시 한 번에 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잘하고 살겠습니다. 계약서를 손에 쥐고 부동산을 나서는 길,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으로 향하는 대신 고장 동네 우체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계획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였죠. 우체국에 도착한 저는 미리 작성해 두었던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가 조언해 준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서류에는 건조하고 법적인 용어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신인 이정민,
손나영은 발신인 오수연 소희의 주택 1층에 대한 사용 대차 계약이 2024년 7월 15일으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이에 수신인들은 약속된 날짜인 2024년 8월 15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고 주택을 원상 복구하여 발신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날짜까지 퇴거하지 않을 시 발신인은 즉시 명도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소송 비용 및 주택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것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저는 이 서류를 세부 복사했습니다. 한 분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분은 제가, 나머지 한 분은 아들 내외에게 배달될 것이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은 제게 내용 증명 발송 절차를 기계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말에 따라 서류 봉투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통첩에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우체국을 나오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햇살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신의 손길처럼 따스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 빼온 아저씨의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1층 현관 앞에서 짧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등기 우편입니다. 본인 서명하셔야 합니다. 이게 뭔데요? 내용 증명이라고 되어 있네. 잠시의 침묵 끝에 무언가를 받아들고 문을 꽝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2층 제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쯤 1층에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차가운 법률용으로 가득 찬 그 종이 한 장을 읽고 있겠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제 말이 단순한 협박이나 홧김에 내뱉은 푸니엄이 아니라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방패는 산산조각 났고 그들이 무시했던 법이라는 칼날이 이제 그들의 목바로 앞에 와 닿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안락했던 기생생활에 대한 카운트다운 소리이자 제가 되찾을 평화로운 일상을 향한 행진곡 소리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아들 내외에 집은 그날 이후로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전처럼 보란듯이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밤늦도록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독을 품은 뱀이 다리를 틀고 있는 듯한 불길하고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이사를 약속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1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난법해졌습니다. 무언가를 포장하는 소리가 아니라 부수고 던지는 듯한 괴름이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밤이면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벽을 타고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워낙 컸기에 몇 마디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 너의 잘못이야. 너가 그때 그따위로 말하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뭐 이지 와서 내 탈을 해. 차 사달라고 먼저 바람 넣은 게 누군데? 그리고 당신은 옆에서 뭐 했어? 말리지는 못할 망정 같이 거들었잖아. 그래서 어쩔 건데 이제 우리 길바닥에 나wan 게 생겼다고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들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싸움을 들으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것이 바로 그들의 본 모습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들의 고성과 집기 부수는 소리가 들린 때마다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은 버튼을 눌렀음. 그리고 매일 아침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나 마당에 그들이 버린 쓰레기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해져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골목에 들어서는 이삿짐 센터 트럭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길고 험난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이해가 들었죠. 저는 2층 창가에 서서 묵묵히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분주하게 움직였고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내 나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밤새 싸우기라도 한 듯 퉁퉁 붓고 퀭한 모습이었습니다. 짐이 하나 둘씩 밖으로 실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옷가지나 책 같은 자잘한 짐들 외에 제가 1층에 들어올 때 살림의 보태라고 사주었던 가전제품들까지 버젓이 실려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10년은 거뜬히 쓸 수 있다던 최신형 드럼 세탁기,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거실에 놓여있던 커다란 텔레비전까지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이 깁깁거리며 냉장고를 현관 밖으로 빼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 앞을 막아서 자 아들 정민이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뭐해요? 어머니 바빠 죽겠는데 왜 길을 막고 서 있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그 냉장고는 이 집 물건입니다. 쉽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제 말에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나영이가 팔짱을 끼고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5년 동안 쓴 저희 물건인데 당연히 가져가야죠. 이제 와서 치사하게 가전제품까지 뺏으시게요. 그녀의 뻔뻔한 말에 저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그들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라 5년 전 백화점에서 직접 제 카드로 결제했던 가전제품들의 영수증과 품질 보증서였습니다. 여기 보거라. 이 냉장고와 세탁기, 텔레비전은 모두 내 이름 내 카드로 구매한 내 재산이다. 내가 너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지 준 것이 아니야. 너희가 그동안 고마움도 모르고 공짜로 잘 썼으니 이제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시간이구나. 선명한 영수증과 제 이름이 찍힌 카드 결제네요. 앞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증거를 챙겨두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골목의 몇몇 이웃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민이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동네가 떠나가라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자신 내쫓는 것도 모자라서 쓰던 살림까지 다 뺏어가야 속이 시원하세요? 평생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집 하나 가지고 평생 유세는 그의 마지막 발악에 저는 차갑게 됐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없다고. 너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들이다.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었던 게 내가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구나. 결국 이삿짐 센터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그는 제게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정민이에게 손님, 이건 저희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집주인분 소유가 명백하네요. 라고 말했어. 모든 것이 끝나자 며느리 나영이는 제게 다가와 도끼 서린 목소리로 저주를 펴보았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악착같이 군 거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아쉬운 소리에도 우리는 절대 돌아보지 않을 거니까. 어디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 보시라고요. 저는 그녀의 악담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이삿짐 트럭은 결국 가전제품 3개를 남겨둔 채 떠났고 아들 내외는 마지막까지 저를 노려보다가 트럭에 올랐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가고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텅 빈 1층 집으로 틀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광경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것처럼 집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거실 벽지는 날카로운 것으로 길게 찍혀 있었고 그 위에는 아이들이나 할 법한 유치한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독한 할망구, 독만 아는 마녀 같은 글자들이 비뚤페뚤하게 쓰여 있었죠. 안방 바닥에는 끈적거리는 콜라가 흥건하게 쏟아져 있었고 화장실 변기는 휴지를 한가득 쑤셔 넣어 일부러 마간 우은 상태였습니다. 싱크대 배수구에서는 역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고 창문 틀에는 정체 모를 검은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추잡한 방식의 복수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처참한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와 절망에 몸을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며 그들이 남기고 간 모든 상처들을 제 휴대폰 카메라에 하나하나 담기 시작했습니다. 벽지에 낙서, 바닥에 얼룩 막힌 변기까지.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의 증거이자 제가 왜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물증이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친 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는 여름의 시원한 바람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탁한 공기와 악취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허탈함이나 분노 대신 이상하리 많지 거대한 해방감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은 더러워지고 망가졌지만 전부 고치고 청소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마련이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에 독수했습니다. 오늘 저는 마침내 그치그치긋한 독수를 제 삶에서 완전히 도려는 것입니다. 텅 빈 1층 집은 제게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깨끗한 캔버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시원한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핥히고 간 상처로 가득한 1층 집을 마주한 다음 날, 저는 아주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죠. 제게는 이 공간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게 끝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전문 청소업체와 인테리어 수리 기사를 불렀습니다. 오전 일찍 건장한 남자 2명으로 구성된 청소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집안의 상태를 보여주었고 그들은 잠시 혀를 내두르더니 이내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일자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세제를 품 물로 바닥에 끈적한 얼룩을 닦아내고 고압스팀 청소기로 싱크대와 창틀에 묵은 기름때를 녹여냈습니다. 막혔던 변기는 전문 장비를 동원해 시원하게 뚫어냈죠. 집안 가득 소독약 냄새와 세제 냄새가 진동했지만 제게는 그 냄새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묵여두었던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는 소리와 냄새였으니까요. 청소팀이 일하는 동안 저는 찢어진 벽지를 수리하기 위해 인테리어 기사님과 상담했습니다. 기사님은 찢어진 부분만 수리하는 것보다 거실 한쪽 벽면 전체를 새로운 벽지로 도배하는 것이 더 깔끔하고 보기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죠. 저는 샘플 책자에서
은은한 아이보리색의 실크 벽지를 골랐습니다. 이전에 칙칙했던 벽지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이었습니다. 이 집의 새로운 시작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가 되자 집은 놀랍도록 깨끗해졌습니다. 청소팀이 돌아간 뒤 저는 반짝이는 바닥과 하얗게 변한 싱크대를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에는 도배 기사님이 와서 능숙한 솜씨로 거실 벽면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풀냄새가 집안에 은은하게 퍼졌고 아이보리색 벽지는 집안 전체를 훨씬 더 넓고 환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간의 수고로움은 마치 제 마음의 묵은 데와 상처를 벗겨내고 치유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수리와 청소가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인 김선우 박지혜 부부가 이사 들어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설레고 긴장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앞으로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갈 이웃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약속된 시간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사하던 날에 살벌하고 어두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있었고 트럭에서 내린 선우 씨와 지혜 씨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달려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희 왔어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지혜 씨는 제 손에 작은 난초 화분 하나를 지어줘 왔습니다. 어르신 집이 늘 향기로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골랐어요. 그 따뜻한 마음 쓴 스미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죠. 그들의 이사는 아주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선우 씨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연신 조심해 주세요. 벽에 흠집 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신신당부했고 지혜 씨는 짐이 들어올 때마다 바닥에 흠집이 날까봐 꼼꼼하게 박스를 깔았습니다. 이들은 이 집을 단순히 머물다 가는 임대 공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로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집이 드디어 좋은 주인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죠. 이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지혜 씨가 2층으로 올라와 제게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릇인 저희가 점심으로 중국 음식 시켰는데 괜찮으시다면 같이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이사하는 날에는 짜장면이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선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1층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짜장면과 탕수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시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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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는데, 시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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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는데, 시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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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는데, 시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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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는데, 시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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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는데, 시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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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는데, 그
그 시켰는데, 그 시켰는데, 그 시켰는데, 그 시켰는데, 그 시켰는데, 시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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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는데, 시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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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는데, 시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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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는데, 시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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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는데, 시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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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는데, 시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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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금액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매달 듣기 든 지워주던 동가는 전혀 다른 무게와 의미를 가진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정이나 희생의 대가가 아니라 제 소유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자 제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가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은행에 가서 그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백화점으로 향했죠.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기만 했던 고온 빛깔의 캐시지 미어코트 한 벌을 제 자신에게 선물했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의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수연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어 나가는 당당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인생의 진정한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층에 새로운 온기가 깃들기 시작한 지 2달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평화를 되찾은 상태였죠. 더 이상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신경질적인 소음에 가슴 졸일 필요가 없었고 문을 나설 때마다 마주칠지도 모르는 뻔뻔한 얼굴을 걱정하며 현관 앞에서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1층에서 새어나오는 맛있는 냄새와 선우 씨, 지혜 씨의 단란한 웃음소리는 제게 안정감을 주는 배경음악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죠. 여보, 나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남겨준 이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날도 그렇게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빌려온 역사소설을 읽고 있었고 1층의 부부는 조용히 저녁 시간을 보내는 듯했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더 없이 안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깨뜨리는 마치 대문을 부술 듯한 괴름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쾅쾅쾅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둥기 같은 것으로 대문을 부술듯이 내리치는 소리였죠.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콩 광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밤중에 이렇게 난폭하게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릴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는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렌즈를 노려보는 아들 정민이와 며느리 이나영이의 일그러진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분노와 증오로 혈발꺾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이 터져나오고 있었죠. 문 열어 오수연 당장 문 안 열어 정민이가 사태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영이는 그 옆에서 머리를 풀어 핵친 채 새로 된 대문 창살을 붙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이 집, 우리 집이야. 남의 집에 남의 자식 들여놓고 밟았고 자미와 이독한 마녀야. 당장 나와서 돈 내놔. 돈 결국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쫓겨난 지 2달 만에 그들은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탕진하고 다시 제게 손을 벌리러 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 방식은 이전의 애원이나 협박과는 차원이 다른 짐승 같은 행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통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여기는 더 이상 너의 집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제 목소리를 들은 정민이는 더욱 흥분해서 날 뛰기 시작했어. 그는 발로 대문을 거덜하기 시작했고 콩콩 하는 괴름이 골목 전체를 올렸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해.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고. 저는 두려웠어. 하지만 그 두려움은 저를 나약하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정신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죠. 절대로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저들이 이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가 S에 되찾은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1층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선우 씨와 지혜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대문 밖의 소란에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보였어요. 지혜 씨는 제게 달려와 제 팔을 붙잡으며 저를 자기 등 뒤로 숨겼습니다. 선우 씨는 저와 지혜 씨를 보호하려는 듯 앞을 가로막아 서고는 대문 쪽을 향해 단호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밤늦게 남의 집 앞에서 당장 이 난동을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 2 사람은 잠시 주춤한 흔들듯 했습니다. 자신들의 행패의 제3자가, 그것도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새로운 세입자가 끼어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술에 취한 그들의 이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뭐야, 너는 너가 뭔데 끼어들어. 이거 우리 가족 문제야. 당신 같은 세입자 따위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당장 안 비켜. 나영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너희가 우리 쫓아내고 이 집에 들어온 거라며. 도둑놈들 같은 이 너희가 여기에 밟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매일 밤 찾아와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그들의 저열한 협박에 선우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죠. 가족 문제, 집주인 어르신께 폭언을 하고 집을 부술듯이 위협하는 것이 가족 문제입니까? 그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이 집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우 씨가 그들과 대치하며 시간을 보는 동안 젖은 뒤에 있던 지혜 씨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들어 12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 또렷하고 명확했죠. 네, 경찰이죠. 지금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고 집주인 어르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주소는 지혜 씨가 침착하게 주소를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정민이와 나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축이마저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경찰이 온다는 사실을 깨님자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정민이는 마지막까지 저와 선우 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저주를 펴보았습니다. 두고 봐, 오수연. 그리고 너, 내가 내 얼굴 똑똑히 기억해뒀어. 너희들 절대 가만 안 둬.
그들은 그 말을 끝으로 비틀거리며 어두운 골목 속으로 사라졌어. 그들이 사라지고 몇 분 지내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주지 않칠 뻔한 저를 지혜 씨가 부축해 주었어. 선우 씨는 굳게 닫힌 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야 제게로 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곧이어 도착한 경찰차에서 2명의 젊은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초지정을 물었고 저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선우 씨와 지혜 씨도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증언해 주었죠. 경찰관들은 찌그러진 대문을 살펴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물손괴 및 주거 카밍 시도 협박에 해당됩니다. 어머님 원하시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순찰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골모기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와 언제 다시 그 폭풍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니고 있었죠. 저는 제 자신의 나약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만약 오늘 밤 선우 씨와 지혜 씨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공포에 질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내주었거나 혹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것만 저는 여전히 혼자서는 그들의 행패를 감당할 수 없는 약한 늙은 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없이 비참하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난 뒤 저희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대문만이 조금 전에 악몽 같은 상황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제 몸은 사실아 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정신은 턱 비어버린 듯 멍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향해 보였던 그 짐승 같은 눈빛면을 이가 퍼보던 저주 섞인 악담이 귀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슬픔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결국 저를 파기하러 온 악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지혜 씨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이러고 계시지 말고 우선 2층으로 올라가세요. 밤 공기가 차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저를 부축하는 손길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우 씨는 제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문단속 잘하시고요 라며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혜 씨의 부축을 받으며 힘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제 집으로 들어온 지혜 씨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곧장 부엌으로가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잔을 제 손에 쥐어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선 이거 드시고 마음 좀 진정시키세요. 저는 말없이 차잔을 받아들였습니다. 차잔의 온기가 떨리는 제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아래층의 문단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라온 선우 씨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이 조용히 앉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빨리 대처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두 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고 결국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칠순 노인이 어린 젊은이들 앞에서 체면도 없이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서러움과 비참함, 그리고 제 곁을 지켜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말없이 제 옆으로 다가와 제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저를 위로했지만 그 어떤 능숙한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조금씩 진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훌쩍거리 그들에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아들 내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제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칠순 생일날에 문자 메시지 한 통부터 자동차를 사달라던 뻔뻔한 요구, 그리고 어차피 상속받을 집이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들의 말까지. 제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지만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선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가 있죠? 정말 너무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혜 씨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이제는 혼자 끈끈 앓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를 친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친자식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피한 밤을 섞이지 않은 이 젊은 부부가 제 친자식이 제게 퍼부었던 저주와 난동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어.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어쩌면 신이 제게서 피존로 이어진 자식을 앗아가는 대신 마음으로 이어진 새로운 자식을 보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그들을 향해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세 사람의 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는 저녁 식사 때가 되면 거의 매일 저를 1층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혼자 식사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드세요. 오늘 맛있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처음에는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사양했지만 섭섭해하는 그녀의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우리는 매일 저녁한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혼자 밥을 먹던 적막한 2층 식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우 씨는 주말이면 공부함을 들고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2층의 낡은 방충망을 새 것으로 갈아주고 수압이 약해진 샤워기 헤드를 교체해 주었죠. 그는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저를 위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어머니 이제부터는 이런 거 그냥 두지 마시고 무조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결을 드릴게요. 라며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그들이 제게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자동차를 타고 야외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강가의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오리구이를 먹었죠. 지혜 씨는 제 팔짱을 꼭 끼고 걸으며 제 잘거렸고 선우 씨는 뒤에서 묵묵히 저희의 사진을 찍어줘 왔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 속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제 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즉 사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짜고자 제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들한테 경찰을 불러요? 애들이 술김에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애들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 취하하고 애들한테 사과하세요. 그녀의 적반하장 격인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사부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술 김에 한 실수요? 대문을 부수고 집주인을 협박하는 게 실수입니까?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을 고소한 적 없습니다. 행패를 부리기에 경찰을 불렀을 뿐이죠.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렇게 막 대먹은 딸 자식을 키워서 제게 보낸 사부인과 제 아들 놈입니다. 제 단호한 반격의 사부인은 잠시 말을 잃으니 더욱 악을 쓰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부인 저는 더 이상 당신들과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당신 딸과 내 아들의 인생은 이제 그들 스스로 책임지게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아들 전민이, 며느리 이나영이, 그리고 방금 전화가 온 사부인의 번호까지 모두 찾아서 찾아봇을 눌렀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저를 올감에 던 모든 악연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린 것입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수신 차단되었습니다. 나는 문구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후련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관련된 모든 악연을 제 손으로 끊어낸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에는 이전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고요하고 충만한 평화가 자리 잡았죠. 1층의 선우 씨와 지혜 씨는 이제 단순한 세입자나 이웃을 넘어 제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이 잣딸이 되었습니다. 71번째 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혼자서 쓸쓸히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가슴 시린 아침을 맞았던 기억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의 상처를 떠올리는 대신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마가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할 때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부터 맛있는 냄새와 함께 지혜 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침 식사 아직 안 하셨죠? 현관문을 열자 지혜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담긴 생반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 그 뒤에는 선우 씨가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죠. 그들은 제게 어머니 아침은 저희랑 같이 드셔야죠. 라며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펼쳐놓았습니다. 같이 은 쌀밥과 뜨끈한 미역국, 그리고 밤새 만들었음이 분명한 여러 가지 나물 반찬 되까지 저는 식탁 앞에 앉아 그들이 차려준 생일상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낼 뿐이었죠. 지혜 씨가 제 옆에 앉아 휴지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오세요? 좋은 날에 저희가 차린 건 별거 아니지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혜 씨가 끓인 미역국은 깊고 진한 맛이 났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넘길 때마다 지난 2년간 제가 받았던 상처와 외로움이 그 국물에 모두 녹아내려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선우 씨가 서툰 솜씨로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의 마지막 소절에서 저는 그들을 진심으로 제 아들과 딸로 받아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때로는 핏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삶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주말이면 함께 마당 구석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는 법을 지혜 씨에게 가르쳐 주었고, 선우 씨는 텃밭 옆에 우리가 함께 앉아 쉴 수 있는 작은 평상을 뚝딱 만들어 주었죠. 우리는 직접 키운 채소로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평상에 앉아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여름밤의 정취를 만기겠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선우 씨는 말없이 다가와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지혜 씨는 제게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가르쳐 주며 저를 신세대 할머니로 만들어 줘 왔습니다.
저는 그 보답으로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옛날 이야기나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곤 했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하루하루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아주 오랜만에 예디우스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 안색이 무척 좋아졌다며 반가워했고 한참 수다를 떨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아들 내외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아들 작년에 이혼했다면서 면을 잇는 친정으로 들어가고 아들은 혼자서 집안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아주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어미를 그렇게 내팽개치더니 다 제복을 거듭하는 거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고소하거나 통쾌한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되었구나 아는 아주 먼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담담한 마음뿐이었죠.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는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희미한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이제 온전히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떤 동정심도 원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를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보냈다는 증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제 마음처럼 창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1층에서 지혜 씨가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장바 오셨어요? 무거우실 텐데 이리 주세요. 저는 그녀에게 장바구니를 건네며 함께 마당에 섰습니다. 바람에 잘 마른 빨래에서 나는 기분 좋은 섬유 유연진 냄새, 텃밭의 흙 냄새, 그리고 지혜 씨의 따뜻한 미소가 뒤섞여 완벽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텃밭에서 갓 딴 상추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선우 씨가 따라주는 술을 한 잔 받아 마시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웃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토록 찾아 헤맨던 행복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멍이를 벗어던지고 피로 맺어진 굴레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었으나 제 집에는 이제 원망과 요구, 거짓된 아참 대신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존중, 그리고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저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제 선택은 단 한순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